예, 오늘 처음 알렉산더 테크닉을 접하시는 분들이 입문하기에도 좋고 어떤 것이 핵심인가 요거를 좀 짧지만 집약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직 못 오신 분들이 조금 있는데 좀 기다리는 겸 해서 여담을 제가 우리 백희숙 선생님하고 여기 한국의 알렉산더 테크닉 보급한 거 이제 20년 됐어요. 2003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이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게 국내에 정말 보급되기를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말 희망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여전히 20년이 됐는데도 더 점점 더 재밌어지고 더 많이 제 삶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것도 인간이라면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특히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거를 꼭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경우는, 즉 이거에 대해서 좀 무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좀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생을 했던 사람이고, 저도 몸이 많이 병약했던 사람이고, 덕분에 이걸 만나서 정말 건강해졌고, 제 삶이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시작할게요. 네. 우선은 알렉산더 테크닉은 의식을 활용하는 공부입니다. 한마디로 의식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어렵죠. 근데 체험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철학적으로나 뭐 신경과학적으로나 이런 쪽으로는 어려운데, 체험적으로는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제가 보이시지 않나요? 되게 선명하게 보이죠. 이게 의식이에요. 네. 여러분은 이미 각성 상태에 있는 것이고 굉장히 활발한 의식 활동을 감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많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하는 내내 여러분의 의식은 계속 사용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의식의 주체로서의 그 자기를 사용하는 어떠한 방법 또는 기술, 이것이 있는데,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예, 정말 한 끗 차이예요. 근데 이 한 끗 차이가 정말 큰 갭을 나중에 만든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를 더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이미 배웠던 것 중에서 잘못된 것, 뭔가 비효율적인 것,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거를 좀 버려줘야 돼요. 그것을 탈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은 무슨 단순한 그리고 직접적인 무슨 자세 교정법 같은 거 아니에요. 뼈마디 맞추고 뭐 근육 강화시키고 뭔가를 반복하고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오히려 좀 그렇게 하지 않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더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기를, 진짜 몸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치료법이라기보다는 교육에 가깝습니다. 네. 네, 프레드릭 매티스 알렉산더. 네, 아주 옛날 분이세요. 1869년에서 1955년까지. 호주 태생이시고 태스메니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좀 병약했어요. 특히 호흡기관이 굉장히 약해서 천식과 뭐 등등등
그래서 학교도 못 갈 정도로 집에서 공부를 하고 과외를 하고 이럴 정도로 몸이 굉장히 쇠약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10남매 중에 첫째 아들. 네. 그러다가 이제 셰익스피어 낭독 예술가의 꿈을 꾸고, 네, 호주 출생이기 때문에 이쪽 공부를 쭉 하면서 굉장히 성공 가도에 이르르죠. 굉장히 유명해지고 또 연출가로서도 이름이 날리고 이랬던 차원에서 어느 날부턴가 무대라는 조건, 무대에만 딱 올라가서 리사이틀, 낭송을 하는, 그때는 1인 낭송이라고 그래요. 셰익스피어 전체를 혼자서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목소리가 거의 목소리 예술가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성의 목소리, 남성의 목소리도 해야 될 거고. 근데 호흡기 질환, 즉 쉰 목소리가 나고 아주 거친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아예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성대 이상이 생깁니다. 어떻겠습니까? 절망스러웠겠죠. 네, 정말 끔찍한 상황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의사를 만나도 해결이 되지 않자 이분이 스스로 그렇다면 내가 한번 연구하겠다. 그리고서 약 9년간 삼면 거울을 앞뒤로 옆으로 또 뒤로 놓고서 자기의 사용을, 특히 무대 위에서의 자기가 무엇을 했나, 어떻게 했길래 목소리가 안 나오나. 또 조건이 바뀌면 또 달라져요. 평소에는 또 괜찮다가 이제 괜찮으니까 해야겠다 싶으면 또 안 되고, 굉장히 정신적인 상황하고도 맞닥뜨려집니다. 그래서 9년간 연구를 하죠. 9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는 9년이라는 게 뭐 잘 가겠지만 혼자서 연구하는 9년이라는 건 굉장히 고독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저 사람 미쳤다. 맨날 거울만 보고 있으니. 그래서 주변에서 뭐 아주 정신병원에 데려가야 된다. 막 이럴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자기의 사용의 원리를 터득합니다. 약 13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책으로도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효과가 나고 굉장히 이제 의사 또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것들을 잘 고치게 되었죠. 그래서 영국으로 오게 되고 미국으로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후학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 돌아가셨고요. 자, 이분이 알아낸 원리를 보면 7개. 네. non-doing이라고 해서 non-doing, 우리나라 말로는 무위. 근데 이제 말이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doing이고 잘못된 습관, 잘못 학습되어 버린, 나도 모르게 그런 환경에, 그런 뭐랄까 상황에 처하면서 배우게 된 것들을, 그것을 탈학습시킨다. 그래서 무위라는 의미고, 우리가 잘못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이것을 자제한다. 그래서 자제심, 그것을 잠시 보류하고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보류시켰다가 잠깐 쉬고 나서 다시 하는 그런 포즈라고 그래요. 잠시 멈추고 잠시 내려놓고 숨도 쉬고, 좀 그러고 나면 좀 생각이 또 바뀌고 감정도 사그라들고 이러는 경험들 있죠. 그래서 자제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자제심만 뭐 한다고 해도 되나요? 그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게 몸의 조건이에요. 그것을 중추 조절이다라고 합니다. 중추 조절, 머리와 우리 몸통, 이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커넥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와 우리 뇌와
우리의 모든 조직들, 이게 상호적으로 잘 통합되는 경우가 있고 통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이 중추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러한 배경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추 조절을 내가 직접적으로 근육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세를 만들고 절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근육은 몇 개 안 돼요. 대부분 이렇게 큰 근육들만 이렇게 의식적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의식적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세라든지 여러분의 움직임, 동작 이런 게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발견하신 게 바로 지시어라는 거예요. 영어로 디렉션.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서 소리를 내려고 하고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하고 힘을 주고 단련을 하고 이래도 안 되던 게 어떠한 메시지만 전달을 했더니, 즉 속으로 생각을 했더니 이게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접적인 접근이다 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내 근육을 통제하고 몸을 내가 통제해보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메시지만 싹 전달했더니 몸이 쫙 풀리면서 숨도 잘 쉬어지고 그라운딩, 몸이 잘 편하게 내려놔지면서 아주 좋은 컨디션이 되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가 목적의식, 다른 말로 결과에 대한 기대, 결과에 대한 집착, 이런 거예요. 좀 조급하고 서두르고 뭔가 천천히 하지 못하는, 빨리 결과를 얻고 싶은 그 충동, 이것 때문이다. 그 다음은 어떠한 생각들이에요. 근데 잘못 판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판단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모든 판단을 금하라 이 뜻이 아니고, 우리가 몸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즉 관념적인 판단, 그리고 좋고 나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들을 주의해라. 그리고 진행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에 있어라. 지금 순간순간 진행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안 되더라. 그래서 온전히 현재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넌두잉을 위해서는 이렇게 6가지의 기본 원리가 있다는 거. 자, 우리 AT와 현대생활이라는 주제예요. 한번 동영상 보시면서 한번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시겠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그런 모습들일 거예요. 네. 어떠셨어요? 공통점 발견하셨어요? 이거 발견하신 분은 벌써 대단한 거죠. 여기에 지금 우리는 현대인이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흔하게 보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두 손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고, 근데 두 발로 서서, 걸으면서, 뛰면서, 이렇게 두 손을 이용해서 문명을 일으킨, 어떻게 보면은 동물이죠. 생물학적으로는. 지구상에 정말 유일한 두 발로 균형을 잡으면서
손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이러한 동물이 어떠한 특징이 있겠죠? 네. 물론 구조적인 특징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대 생활을 잘 지켜보면 굉장히 편리해졌더라고요. 불과 3, 40년 전에 비하면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을 실현했죠. 대표적인 게 컴퓨터, 스마트폰, 요즘 아까 보신 VR, 가상현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요즘 챗 GPT, 지적인 차원에서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AI의 시대에 왔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편하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도서관 가서 자료 찾고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그 경제 논리에 있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환경입니다. 돈을 벌어야 사는 조건에 있죠. 그냥 자연 속에서 나무 열매 따먹으면서 사냥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꿈은 꾸겠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관계적으로 매우 복잡해지고 그리고 다양해졌습니다. 거의 글로벌 시대죠. 네.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을 존중하죠. 각각의 너가 그런 옷을 입든 그런 음식을 먹든 너의 자유야. 너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로 여행을 하든 너가 알아서 해. 너가 책임을 져. 자유를 주고 자율성을 주지만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즉 자기에게 선택에 책임이 뒤따르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부족한 느낌을 많이 가져요. 우리는 우선은 동물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동물이지만 결핍된 느낌을 많이 가지니까 뭔가 기쁜 거를 추구해요. 인간의 행동의 특징은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괴롭기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일부러 괴롭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 없어요. 아무리 격한 스포츠라도 또는 모험이라도 자기가 그게 좋아서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자극의 추구의 시대입니다. 아주 다양한 게임, 다양한 놀이, 다양한 취미 다 존중하죠. 자, 이러한 특징 속에서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자, 일단은 사회적인 것까지는 보기 어려우니까 한 개인이 환경 속에 여러 스트레스 인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뭔가 보상을 원하고 해소를 또 원하게 돼요. 그런 취향들이 각양각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진짜 이게 좋아서 하는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언제쯤 그만둬야 되는지 잘 컨트롤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요즘 젊은 분들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거 많이 하죠. 한번 몰입을 하기 시작하면 경쟁도 되고 이러면서 불이 붙습니다. 절대 1시간만 해야지 하고 1시간에 딱 끝내는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오버돼서 밤을 셉니다. 꼴딱꼴딱 새다가 나중에 PC방에서 죽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됐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의 친구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도박도 마찬가지죠. 카드 게임, 모든 종류의 게임, 쇼핑, 모든 게 다 즐거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즐거움에 대한 자제력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자극은 많아졌는데 이거를 컨트롤할 개인으로서의 능력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의 진화를 보면 우리 신체적인 진화와
우리의 문명적인 진화에 점점 가속화되는 갭이 생겨요. 우리 인체는 여전히 1만 년 전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뇌도 그렇고 1만 년 전과 똑같은 반응을 하고 그러한 구조 속에 있고, 특별히 1만 년 지났다고 확 DNA가 바뀌고 진화하지 않아요. 자연의 시간은 굉장히 느린데 우리의 문명의 속도는 어마어마해서 우리의 환경을 완벽하게 지배합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한 수십 킬로 걸어오신 분 없죠? 신발을 신어야 되고 옷을 입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다 누리면서 오게 되죠. 자, 그리고 또한 오랜 시간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즉 우리는 대부분 다 교육을 받아요. 가정에서 훈육을 받고 대부분 공교육을 또 받고 또 사교육을 받죠. 근데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인지학습의 중심이에요. 국영수와 기타 등등의 그런 과목들을 지적으로 많이 흡수를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내려서 뭐 대학을 보내고 뭐 회사원으로 뽑고 여러 가지 등용을 시키는 그런 제도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지 중심, 무조건 지식을 잘 습득만 하면 되는. 근데 비인지 학습 영역이 있어요. 인간이라면, 그리고 인간이 사회적으로 온전히 살아가려면 비인지 영역이 있어요. 표현이 조금 뭐 어감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비인지 영역이라는 건 오히려 인성적인, 소위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딱 실패를 할 수 있잖아요. 역경이 올 거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다시 그래도 또 해볼래? 또 도전해볼래? 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공교육에서는 따로 배우지를 않아요. 뭐 캠프나 한 번 정도 갈까? 소풍 뭐 이런 걸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호 간의 인간 존중 이런 것도 사실은 있기는 있지만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왕따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도래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거에 다시 즐거움을 느끼고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얻는 그런 과정들이 없는 거죠. 그런 이유는 대부분 어떠한 자제력의 결함이에요. 엄청난 감정적 흥분 상태에 이르르고 그걸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따로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요. 왜냐? 돈 벌러 다니셔야 되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들도 안 돼요. 이거는 인간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자, 이러한 중요성이 결여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경쟁을 붙습니다. 치열하죠. 정말 치열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 현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본주의 이런 거 따지지 않아도 뭔가 이 내면 안에 삭막함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경제적 안정을 취하고 명예를 뭐 어떻게 해서 얻고 이랬다 하더라도 굉장히 허무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뭐 서울대학교 이런 정말 명문대에 간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병리 현상, 신체적 병리 현상과 사회적 병리 현상이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암이 뭐 어떤 암이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는 거는 사회적 현상하고 똑같이 갑니다. 즉 정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겪는 그런 병적 문제들이 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현대 생활 속에는 그 1만 년 전과 일단 비교할게요. 1만 년 전, 뭐 신석기 이런 정도의 시대, 아주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사냥을 하고 무기를 만들고 이런 정도의 그런 브레인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형식은 1만 년 전이나 지금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이건 뇌과학자들이 얘기해요. 똑같아요. 뭐겠습니까? 무서우면 도망가고, 회피. 야, 좀 좋다. 그러면은 접근하고, 그리고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 아주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되면 막 싸우거나, 막 달아나거나, 아니면 얼어붙거나, 이 상황이 똑같다는 거죠. 다른 동물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은 같은데 자극의 양, 데이터가 막 폭증해버리는 거예요. 안 봐도 되는 것까지 우리는 지금 막 봐요. 뭐 자연 숲 속에서 이렇게 보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어도 온갖 연예인들, 많은 가십들까지 그냥 막 흡수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냥 들어갔다가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반응합니다. 그때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인지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몸적으로, 감정적으로 바로바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반응 형식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개인은 생물학적 욕구 충족을 그 이상의 욕망을, 그러니까 누군가에 비교해서 만족하게 되는 시대잖아요. 친구가 빌딩을 샀으면 부럽죠. 근데 상대적으로 나는 뭔가,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고, 특히 SNS나 이런 데에 올라져 있을 때 상대적인 우울감, 박탈감, 뭐 이런 거 많이 느낀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이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무리한 두뇌 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뒤따르고 신체적인 피로가 오게 돼 있고 긴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잠을 자도 긴장은 풀리지 않습니다. 왜일까?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 속에 살아갈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랜 시간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몸은 어떻게 되나? 이겁니다. 긴장하는 패턴으로 습관화된 사용 방식은 무엇을 하든지 지배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결함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오늘 결함이라는 말을 특별하게 쓰겠습니다. FM 알렉산더가 많이 쓴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함이 있다. 두 발로 아까 두 손이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게 1차적인 반응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능이기 때문에. 손이 정교하게 눈과 이렇게 협응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은 구조역학적 그리고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글씨가 잘 안 보여. 그럼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나요? 몸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죠. 이렇게 눈부터 가죠.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바로 그 현상을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의 뭐 가정에 PC가 다 있죠. 그 퍼스널 컴퓨터가 다 있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기쁨도 얻고 슬픔도 일어나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흥분도 하고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니까.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큰 개예요. 강아지예요. 어떤 것 같아요? 해피해요? 소위 요즘 말로 쫄아 있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공포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털이 쫙 섰잖아요. 자세히 보면 털이 쫙 서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입장일 거예요.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이고 막 아드레날린이 막 펌핑하기 직전일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겠죠. 대부분. 보통 싸우는 경우 별로 없어요. 바로 도망갈 거예요. 자, 근데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겠어요? 프라이머리 컨트롤은 단순한 운동 근육들 몇 개 이렇게 단련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가 자제되고 조절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감정이라는 애예요. 바로 감정. 그러면 우리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떤 걸로 표현해요? 얼굴, 페이시얼 머슬. 상대가 지금 행복한지 우울한지 화가 났는지 뭘로 알아요? 뭘로 알아요? 표정으로 즉각적으로 알아요.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어떤가요? 즉각적으로 알지 않으세요? 1초도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정에 대해서 리딩을 하고 저 사람의 감정이 저러니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겠다, 어떤 말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이제 흉쇄 유돌근, 그리고 뒤쪽으로 큰 승모근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근육들이 있어요. 목을 이렇게 좌우로 돌릴 때 이렇게 보이죠. 목을 이렇게 굴곡시킬 때 사용하는 근육이고, 뒷목은 이렇게. 자, 요게 일반 근육이 아니에요. 감정 근육이에요. 표정 근육처럼 얘와 얘는 뇌신경 11번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말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동신경이 아니에요. 네. 운동감각신경원인데 뇌 연수부에서 바로 내려오는 애예요. 척수에서 내려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요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뇌신경 12개인데 후각신경, 동안신경 이렇게 내려오는데 특히 여기 이제 눈을 움직이는 근육, 그리고 안면신경, 3차 신경, 그리고 여기 11번. 자, 이 부분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디자인된 거예요. 우리 놀랄 때 어때요? 헉! 헉! 이렇게 호흡을 멈추면서 어깨를 들어 올리면서 최대한, 그리고 심지어 턱 근육을 이렇게 물죠.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힘주고 최대한 이렇게 하고 턱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10초만 해보세요. 10초만.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10초만. 저 돈 좀 꺼주세요. 네. 절대 안 꺼줘요. 그 상황에서는 절대 돈을 꺼주지 않아요.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 돈 꺼줘 그러면은 이렇게 꺼줄 수 있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위기 상황,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몰라, 매우 불안함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리 뇌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FM 알렉산더 이거를 특별하게 공포 반사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움. 우리의 인간에게는 하나의 감정이 있다라고 봤을 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두려우면 도망가고, 두려우면 화를 내요. 화를 내요. 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작은 강아지들이 짖지 큰 강아지들이 짖지 않아요. 무서울 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 화날 때 우리 어때요? 눈이 커지고, 다른 동물처럼 선건니를 드러내고, 얼굴이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내가 강하다, 이걸 보여줘요. 누구나 다. 자녀분이 계시다면 자녀분을 누가 이렇게 발로 탁 쳐서 걸고 휙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중추 조절이 하면서 막 달려가실 걸, 아니면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낼 거예요. 만약 화를 안 내고 가만히, 그래, 너 인생은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반복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반응이에요. 본능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폭탄이 딱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이렇게 움츠리고 내 내장기를 보호하고 뇌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스타트.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머리의 위치만 좀 바뀌어도 이렇게 경악해요. 이렇게 스타트.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좋은 방어 메커니즘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 이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보통 우리 자세라고 그냥 표현하는데 움직임의 모양새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원튼 원하지 않든 공포 반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있으면 긍정적인 감정이 안 일어나요.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요즘 초등학교만 가도 하기 싫어 자고 이렇게 운동장 나가서 공 하나 던져주면 막 잘 달리고 막 하던 애들이 의자만 딱 앉혀놓으면 한 1시간도 안 돼서 동태 눈깔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천진난만하고 반짝반짝하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한 3학년, 4학년 정도만 딱 가면 애들이 시무룩해지고 뭔가 생기가 좀 없어지고 이제 졸업쯤 할 때쯤 되면 뭐 세상 다 안 사람들처럼 아주 뭔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머리가 앞과 위로 우리 머리는 위로 이미 향하게끔 위치가 잡혀 있고 물리학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제일 높은 곳에 있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인간의 활동은 어때요? 앞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손은 뒤로 해서 일을 하나요? 손도 보이는 방향으로 물건을 짚고 가져오고 일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다 땅을 향해서 저기 머리카락 있네. 어휴 더러운 거 이렇게 이렇게 버리죠. 바로 직립 보행하는 이 동물이 앞으로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빨리 다음 걸 해야 돼. 바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넥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벌써 딴 것도 해. 멀티태스킹도 하면서 이거 끝나면 빨리 저거 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몸은 그렇게 다중적으로 정보를 인풋, 아웃풋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뭐 되게 슬프면서 막 되게 기쁘고 막 이런 동시에 그럴 수 있나요? 슬프면 슬픈 거지 슬프면서 막 갑자기 행복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두 발로 수직적인 정렬을 이루어서 머리를 제일 위에 놓은 굉장히 많은 관절을 이렇게 수직 정렬한 셈이에요. 발바닥은 사실 면적을 합치면 A4 용지 반절밖에 안 돼요. 근데 위로 간 거는 170, 180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귀 속의 평형감각 기관과 손해에서 운동 협응을 쫙 디자인을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굉장히 힘들지는 않으시잖아요. 서서 걷는데 별로 힘도 안 드실 거고. 근데 이제 문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딱 켜서 오늘 뭐 누구한테 무슨 메시지를 내 사진을 보내야지 또는 문자를 보내거나 SNS를 켜서 뭘 하게 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최소 30도, 심하면 40도, 아예 심하면 이렇게. 지하철 타면 이 모습을 정말 많이 봅니다. 알았어, 빨리 갈게. 이렇게. 이게 이제 제가 말한 앞으로 향하는 전진하는 동물, 발전을 원하는 동물, 결과를 원하는 동물이
손이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두 발만의 균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주 어려운 동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머리가 아래로 향하는 이 단순한 일거리들. 제가 뭐 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밭일하는 모습이에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갈 때는 이렇게 걷습니다. 왜? 여기가 굳어버렸으니까. 자, 쪼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동작은 뭐 회전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 달리고 이런 게 아니고 머리가 아래로 갔다가 제일 아래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하죠. 잠을 자기 위해서 수평적인 상태로 갔다가 다시 수동으로 활동을 왔다가 다시 수평으로 가죠. 어김없이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 나오면서 목 디스크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지금 요 각도 한 45도만 되면 1.5리터짜리 페트병 물 있죠. 머리 위에 요 각도만 이렇게 했을 텐데 이 각도가 역학적으로 페트 그 1.5리터짜리 17개를 올려놓은 거예요. 17개를 감당하고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해요. 계속 하면서 목이 일자목이 되고 디스크 이제 나가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똑바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다. 다른 곳에서는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똑바로 해. 목 당기고 어깨 펴고 이것만 여기를 단련하고 여기를 단련하고 이 과정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눈 때문에 눈의 반응과 내 목적이 얼마만큼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신체적 반응이 앞으로 일어날 때 머리만 여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깨, 팔, 가슴, 횡격막 다 동원되는데 이게 잘못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이때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심리적이든 모든 긴장은 근육의 긴장으로 나타난다. 어떤 거든 근육의 긴장으로 나타난다. FM 알렉산더의 말입니다. 본능의 영역까지 침범한 습관을 자제하도록 하여 모든 감각을 깨우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자, 우리 일상에서의 모습입니다. 가방도 메야 되고, 요즘은 뭐 아이패드 이런 거 써야 되고, 노트북 써야 되고, 어린 아이서부터.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 앞에 놓고 식사를 하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앞에. 욕망이에요. 식욕. 매일 두세 번은 그 욕망과 맞이해요. 배가 고프고 빨리 먹고 내가 좋아하는 치킨이야. 이렇게 젓가락질에다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게 돼요.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할 때 이렇게 스피치 목소리가 나가는 방향. 야 어쩌고 화가 나면 더 나오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무서운 현상을 일으킵니다. 근데 뭐 어깨가 왜 이렇게 뭉치지? 대부분 사람들은 뭐 피로해서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단순 피로하고는 달라요. 이런데 이렇게 쌓이는 이런 근육하고 달라요. 여기에 되는 경우는 뭐가 다른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요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집중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도 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사회적인 삶을 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 빨리 1시간밖에 없어. 야 1시간밖에 없어. 빨리 레포트 제출해. 보고서 제출해 빨리. 상사가 빨리 막 오더를 하고 야 지금 다급해. 시간 프레셔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던 사람들 점점 이렇게 되는 우리 교수님 어떻게 이거 하면 나 잘리면 어떡해. 온갖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집에 가서 빨리 해서 맥주 한잔 마시고 자고 싶어 이렇게 하잖아요.
집에 가서 이게 되면 좋은데 집에서 안 풀려요. 술, 맥주를 먹고 뭘 해도 이게 안 내려져요. 릴렉스 되지 않는 게 현대인들의 질병의 시작이에요. 이런 감정적 텐션, 목적을 가지고 나의 판단이 잘못 미스가 됐을 때 뇌가 복합적으로 충돌하면서 몸에 대한 의식이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몸에 대한 자각력이 사라지고,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른 채 빨리 이것만 해결하는 것에 초 집중되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스트레스에 이기는 상황이 아니에요. 언젠간 반드시 드롭돼야 돼요. 우리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고 의지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환경적으로도 조건이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자세, 신체 간의 모든 관계, 그리고 자세에는 모든 감정, 심리 상태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세에 감정적인 흥분이 플러스가 되고, 거기에 어떤 목적의식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그게 반복된 생활이 되면 이제 심신의 긴장, 긴장이 세팅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번 세팅이 되면 그 사람의 거의 모든 걸 지배합니다. 내가 왜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컨트롤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율신경이라는 곳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상황이에요.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뭔가를 획득해야 돼요. 낮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야, 오늘 어디 가서 무슨 일 해서 오늘 10만 원 벌자. 이런 마인드로 10만 원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교감은 뭐냐면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구나. 피곤하다. 좀 눕자, 자자, 쉬자, 먹자. 이런, 즉 몸을 좀 회복시키고 회생시키고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파트인데, 이 둘 간이 음양의 관계처럼 상호 보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아주 리드미컬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요거 모든 내장기, 거의 모든 내장기, 폐, 심장, 간, 위, 담낭, 비장, 췌장, 신장, 소장, 대장 다 부교감 채널로 하나가 다 가져갑니다. 어마어마한 얘기겠죠. 이거를 일명 미주신경이라고 해요. 미주신경. 바로 어디서 나오냐? 여기 연수에서 쫙 빠져나와서 우리 이 인후부 다 관장을 하면서 이렇게 모든 장기를 컨트롤합니다. 쉬게 해주고 일하게 해주고, 얘네들은 부교감 신경일 때 오히려 더 소화를 시키고 더 일을 잘 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 소화가 굉장히 잘 되고 그런 경우 없겠죠. 근육들이 릴렉스해지지 않아요. 근데 흥분을 하고 그러면 이 내장기 쪽으로는 혈액이 안 갑니다. 온통 근육으로. 아까 싸우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온통 이 뇌로 집중을 해서 빨리 생각을 해. 빨리. 그래서 빨리 지금 어떻게 하지? 결정해. 그래서 뇌로 가는 거예요. 부교감은 이제 나는 집에 왔으니 안전하다. 이제 내가 안전한 사람들과 만났다. 나는 이제 쉴 수 있다. 고로 나는 이제 생존할 수 있는 회복을 하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두개골이 있죠. 두개골 밑바닥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의 뇌에서 척수로 내려가는 큰 구멍이 있어요. 이걸 대후두공이라고 하고요.
이게 후두골, 여기 후두골 뼈고, 그리고 옆에 측두골. 후두골과 측두골 사이에 구멍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정맥동이라고 그래요. 정맥공. 구멍이에요.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구멍에 이 정맥혈관, 큰 뇌로 올라가는 정맥혈관, 그리고 동맥혈관, 그 다음에 뇌신경 9번, 뇌신경 10번, 뇌신경 11번. 요거에 대해서 요게 요 작은 구멍 사이로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뼈 속이 아니라 후두골과 측두골 결합 부위에 딱 요 위치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 미세하게 여기 안쪽으로 깊이, 여기 갑상선 안쪽으로 혈관 바로 안쪽으로 우리 경추 1번 바로 앞을 지나가면서, 그러게 이 세 개의 신경만 오늘 설명하더라도 뭐 몇 시간이 걸릴 텐데, 자, 우선은 뇌신경 10번 설명했고, 11번이 아까 승모근과 흉쇄유돌근, 부신경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바로 직결적으로 내려오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경추 1, 2, 3, 4, 5번 신경이 다시 돌아서 요 뇌로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서 흉쇄유돌근과 승모근을 지배해요. 이런 애가 있어요. 희한한 애인 거예요. 목에 있는 이 말초신경이 다시 뇌로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아까 뇌 연수부에서 내려옴과 동시에 이 컨트롤하는, 즉 머리의 위치를 컨트롤하는 굉장히 중요한 큰 근육인데 감정의 반응을 바로 해요. 여러분이 내가 긴장됐다라고 할 때 어디가 제일 빨리 반응하는지 나중에 의식해 보시면 어깨가 먼저 반응해요. 그리고 횡격막이 딱 차단되고 자기도 모르게 치아를 물고 있어요. 여기 같이 연동되는데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긴장을, 여기가 지속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면 여기가 뻣뻣해지면서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저류되게 돼요. 그러면서 두개골이 꽉 조이는 느낌이 들면서 두통이 발생합니다.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뇌신경 9번인데 이거는 설인신경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혀의 미각, 뭐 호흡 조절, 뭐 침샘 이런 것도 있지만 화학 수용기가 여기 있어요. 화학 수용기. 여기에 동맥에 이렇게 지금 좁쌀만한 요 부분에 딱 신경소체가 있으면서 뭘 하냐면은 화학 성분을 판별해요. 아, 지금 이산화탄소가 얼만큼이다. 대표적으로 호흡 조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산소, 수소 얼마만큼이다. 얘가 다 센싱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망가지면 또는 여기가 압박되거나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면 호흡 조절이 안 되고 화학 수용기에 문제가 생겨서 온갖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검사가 잘 안 돼요. 뭐 혈압기처럼 이렇게 해서 당신이 어떻다, 정상이다, 아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이 미주신경이에요. 경추 1번이고 2번이에요. 바로 밑으로, 바로 앞에.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마다 얘네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개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얘가 이 경동맥의 혈류량을 조절해버려요. 자치적으로. 뇌에서 특별한 통제가 없어도 목 자체 내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을 줄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고요. 어떤 조건에서? 이 부분이 불편하지 않은 조건에서만, 자연스러운 조건에서만 이게 정상화되는데, 이게 잘못된다는 건 뭐겠어요? 왼쪽으로는 볼륨이 높고 오른쪽으로는 볼륨이 작고, 그럼 뇌가 아무리 잘 태어난 뇌래도
혈액 공급 자체가 좌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큰 문제가 발생해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하고 호르몬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항상성 문제가 다 생깁니다. 뭐 너무 자세하게는 안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FM 알렉산더가 알아낸 게 요 후두 하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 뒤에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후두골 딱딱한 뼈 있죠? 뒤통수 뼈. 그 바로 밑으로 말랑말랑한 근육들이 심부에 있어요. 제일 깊은 곳에. 그래서 그 부분을 쭉 누르면 뭐 지압점이다 해서 시원한 부위 있어요. 쏙 들어가고. 최심부에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가장 1차적으로 머리를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머리 자체에는 근육이 없어요. 움직이는 근육은 없어요. 목에 있는 근육이 머리에 붙어서 머리의 위치를 정교하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하고 같이 컨트롤해요. 평형감각기관을 통해서 눈하고 같이 컨트롤하듯 이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탁 가서 딱 사물을 보고 탁 보고 사물을 보고 사물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흐리멍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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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근육이 트러블 메이커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린 두 발로 편안하게 쓰면 좋은데 대부분 다 이렇게 기대요. 이런 사물에 기대는 걸 넘어서 자기 몸에 기댄다. 그라운딩을 하는 게 아니라 기대요. 골반을 내밀고 다 리닝이라고 그래서 기대는 거예요. 기대면 어때요? 편해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아주 특이한 애예요. 후드 하근이라고 하는 애는 척수를 싸고 있는, 척수를 보호하는 이 경막이라고 하는 애에 붙어 있어요. 강력하게. 유일하게 뇌수막계에 붙어 있는 근육은, 즉 뇌 안에 있는, 뇌를 싸고 있는 얘하고 붙어 있는 근육은 후두 하근밖에 없어요.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 디자인했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잘못 사용을 우리가 계속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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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말하고, 하고, 아이고, 저기 머리카락 떨어졌네,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하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누가 가르쳐 주니까 자기가 의식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게 의식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체액들이 빠져나와서 여기가 두툼해집니다. 혈압 조절 안 되기 시작해요. 자율신경 컨트롤, 미주신경으로 인해서 안 돼요. 목소리도 안 나오기 시작하고 눈하고도 관련돼요. 눈이 깨어있는 의식 속에 인식하고 생각하며 주의 깊게 자신의 언행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많은 문제에 휘말려 버린다. 즉 디렉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성적인 행동 지시인 거예요. 아, 나 지금 은행에 간다. 은행에 가면 돼요. 근데 은행에 간다 해놓고서 마트 가서 쇼핑하고 있네. 디렉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나 화장실 간다. 화장실하고 가고 있는데 뭐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행동 디렉션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이 딱딱 되고 그것을 그냥 잘 수행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멀티태스킹도 많이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막 분산스럽게 하기 때문에 정확한 디렉션과 행동을 일치시켜서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게 돼요. 그러면은 뇌에서는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너 이거 하기로 했는데 너 나한테 허락도 없이 이 행동을 해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원래 그런 애구나? 이렇게. 그럼 내가 대충 처리할게. 항상 그렇게 대충 해버릴게. 이렇게 돼버리면서 의식하지 못하면서 이제 그 긴장 패턴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인 디렉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5가지 1차 디렉션은
중추 조절을 회복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언어를 매개한 의식적 안내.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언어 없이는 인간은 구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개념을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그 문장화시키고 그 문장과 문맥을 연결시키면서 우리는 사고할 수 있어요. 상상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구체적인 뭐 철학적 사고라든지 어떤 그런 논리적 사고를 언어가 없으면은 사고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성의 뇌인 좌뇌와 우리의 전전두엽을 깨울 때 언어적으로 자기 상황을 디렉션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이러이러한 감정과 함께 저 사람하고 이렇게 다퉜구나. 그래서 나의 지금 현재 감정이 이런데 나의 욕구는 지금 이러고 싶은 거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 다음 할 디렉션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없이 혼모하게 있고 그냥 또 만나면 또 화내고 또 만나면 짜증내고 또 만나면 인상 쓰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지에, 자기의 상황 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적인 그런 방식을 잘 못해요. 글로 쓰는 게 더 좋죠. 잘 안 들면 글로도 쓰고. 그래서 1차 DC어 5개 한번 해볼까요? 내 목이 자유롭다. 네. 내 목이 자유롭다. 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목이 자유롭다라는 건 뭐냐면 내 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그만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놓고서 갑자기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나도 모르게 내 목이 자유롭다 하면서 그냥 불필요한 걸 그만두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목이 앞과 위로 향하는 걸 방해하는 애들이 그만두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그만두는 거예요. 내 척추가 길어지고 넓어진다. 길어지고 넓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내 척추가 길어지고 넓어진다고 힘을 놓으면 저절로 호흡에 의해서, 이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척추를 이렇게 뒤트고 교정하고 뼈를 교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호흡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회복을 해요. 페트병이 이렇게 딱 찌그러져 있으면 그거 하나하나 피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복압, 여기 흉압, 두개강압을 다 적절하게 위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내 다리와 척추가 서로 분리된다. 우리 몸통의 기능이 이 다리에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다리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데 그것을 편안하게 이렇게 분리시키고 잘 움직이게끔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중심으로부터 넓어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직립을 하는 대신에, 잘 보세요. 어깨가 척추에 붙어 있는데 척추가 내려가는 중력 방향하고 같네?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눌러면 눌릴수록 척추가 같이 눌리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의자에 앉는 순간 이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센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엉덩이로는 우리가 앉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엉덩이는 원래 자유 공간, 우리는 원래 앉게 되어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열려 있는 동물이. 잠깐 휴식할 때 잠깐 앉는 건데 우리는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공장에서 막 수십 시간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휴식의 도구와 노동의 도구를 중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해야 돼요. 휴식할 때 휴식, 일할 때 일 딱 30분만 딱 하고 빨리 일어나 줘야 되는데 우리는 뭐 몇 시간씩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열어주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끝을 이렇게 해서 쭉, 부터 여기 겨드랑이가 숨을 쉬어야 돼요. 이렇게 내려주고, 다시 또 올려주고, 이번엔 옆으로 겨드랑이를 의식하면서 손가락 끝을 향해서 의식하고, 여기를 내릴 때 여기를 좀 여유 주면서 내려주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호흡을 차단하는 거예요. 어깨의 문제는 늑골을 눌러버려서 호흡이 팽창하는 이 자연스러운 이 역동 현상에 의해서 척추가 안정화되고 서포트 돼야지 이렇게 위로 향하는 자연스러운 방향성이 나오는데, 그게 자꾸 어깨에 의해서 어깨 앞으로 뭘 하니까 아예 라운드 숄더 하되, 잠깐 운동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근육을 자신의 의지로 직접 통제하여 사용을 바꾸려 노력할수록 몸은 더욱 긴장하고 마음도 불편해진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리스펙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는 이 자아의 어떤 뭐랄까 좀 무지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 복근 이렇게 단련하고,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발달시키면 되잖아. 발달. 이게 이제 직접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자연이라는 거는 언제나 간접적이에요. 먼저 제안해주고, 내가 해줄게. 그래? 이제 오케이 하면 그때 가는 거예요. 빵!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것도 다 간접적이에요. 전체적인 거를 먼저 하고, 상황에 따른 부분적인 이런 게 가는데, 우리는 자꾸 부분만 보고,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드는 거예요. 어깨가 아프니까 어깨 문제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깨 문제는 대부분 골반에서 와요. 그리고 골반의 문제는 발목에서 오고, 발목의 문제는 또 목에서 오고, 목의 문제는 치아에서 오고, 치아의 문제는 또 이렇게 또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디렉션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 바로 이니비션입니다. 하지 마가 아니라 잠깐 보류해봐.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결정할 필요 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 나의 기술은 자극에 대한 원치 않는 반응을 자제하는 것에 기초한다. 이것은 인간의 습관적 반응에 대한 자제 능력을 발달시키는 핵심이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은 이니비션, 이 자제심에 기반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온 말을 정리해드리면, 사람은 머리를 세우고 두 발로 걷는다. 그렇죠? 눈, 머리, 목, 어깨, 손, 몸통, 다리 다 앞방향으로 진행한다. 이게 중요한 패턴이에요. 우리 이거 있는 그대로 보면 다 관찰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몰라요. 이 뻔한 거를, 유치원 애들도 아는 거를. 이것 때문에 생기는 충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할수록 점점 급해지고, 점점 초조해지고, 점점 긴장하고, 점점 해소를 못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의 습관에 대한 반응은, 방금 이러한 습관에 대한 반응은 점차 정신적 문제를 일으킨다. 왜? 뇌와 몸에서의 이 아까 미주신경이 얘기했잖아요. 이 미주신경이 바로 감정의 대부분이에요. 내장기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신호를 미주신경이 처리해요. 이거를 내장신경이라고 하는데, 뇌에서 우리 세포로 보내는 신호가 1이라면 내장기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가 2000이라고 합니다. 20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이기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으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지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은 심리학적 영역이 아니라 신체적인 영역이에요. 얘는 그래, 네가 지금 답답하고 우울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봐.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말라고 해서 미워해지지 않던가요? 화내지 마. 그래서 갑자기 화가 싹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가서 뛰어라, 소리 질러라, 춤춰라, 이러면 해소가 되는데, 그거를 결정해 주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서 나는 어렸을 때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만 계속 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묶여있는, 감정에 묶여있는 이런 에너지들을 방출해주고 해소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제되고 자연스러운 방향을 찾으면 온전한 의식이 다시 활용될 수 있다. 즉 중추 조절이 회복이 되고 디렉션을 주고 허용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이 다시 조화롭게 회복돼서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처음 훈련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걸 많이 시켜요. 너 이렇게 했어? 잘못했어? 빨리 내려!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의지적 통제예요. 얼마 못 가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발은 여기 있고, 다리는 여기 있고, 손은 지금 여기 있고, 이런 고유수용 감각 훈련부터 해서, 아, 여기에 긴장을 하고 있구나. 긴장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리를 이렇게 펴볼까? 이렇게 하니까 그라운딩이 되고, 중력에 대해서 몸이 잘 반응하는구나. 근데 이러한 자세는 대부분 학습된 거고, 누군가를 보고 모방한 거고, 또 감정이 있어요. 아, 피곤해 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디 랭귀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의지적으로 딱 허리 펴, 가슴 펴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군대 갔다 오고 뭐 해병대 갔다 온 사람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잘못하니까 잘못 의자에 앉고 꼬리뼈로 앉아서 완전히 문제가 생기고요. 물건도 잘못, 무릎을 구부리지 않죠. 서구식 사회. 무릎을 구부리지 않는 사람들. 반드시 무릎이 구부러져야 되는데, 프라이멀 컨트롤이 안 되니까, 프라이멀 컨트롤이 안 되면, 자, 일어나 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 여기 발 밑에 가까운 곳에 머리카락 같은 게 잘 안 보이겠죠? 머리카락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빨리 그걸 주워야지 하고서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빨리. 네. 관찰하는 거예요. 뭘 방법을 배워서 바로 이렇게 따라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께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에이구 이렇게 하는구나를 관찰을 수십 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이번에는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자. 머리를 위로 마치 안테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의식을 하고요. 두 발바닥을 의식을 해보세요. 그럼 몸은 스스로 중심을 찾아갑니다. 이 발바닥과 머리만 탁 양쪽을 동시에 의식을 하면은 몸은 이렇게 잡고 있던 걸 놓고 스스로 중심을 찾아갑니다. 그때 호흡이 편안한 곳이 어딘가를 의식하세요. 그러면서 여기가 중심이에요. 중심을 의식하면서 여기 중심을 의식하면서 특히 내 몸통의 중심을 의식하면서 너무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내 발바닥 전체가 사용되는지 자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가 살짝 뒤꿈치를 들었다가 탁 내려놓고 체중이 편안하게 내려가는 지점에서 멈추세요. 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고 숨을 쉬세요. 그럼 발바닥 전체가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 원하시면 한 번 더 머리가 위로 향하면서 들었다가 툭 내려놓는데 감각적으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의식하면 툭 이렇게 내려놓지 마시고 탁 해서 내 고관절, 무릎 힘을 툭 내려주세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밑에 머리카락이 있어요. 근데 눈으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 무릎이 발바닥 머리 했잖아요. 무릎이 앞을 향하면서 그대로 발바닥은 그대로 발바닥의 중심은 그대로 그 상태에서 가보세요. 올라오세요. 이때 머리가 뒤로 아래로 이렇게 꺾이는 습관이 있는 것을 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일상에서 이 동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집안일 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알아요. 이 동작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바닥에 휴지 떨어지고 애들 장난감 떨어지고
뭐 이거 좀 하고 다 치우는데 이 동작을 하루에 수백 번을 해요. 근데 수백 번을 에러가 일어나. 불필요한 에너지가 막 소모되면 하지 않아도 될 피로감과 긴장과 에너지 소모를 반복하는 거예요. 네, 앉으셔도 돼요.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중추신경계와 모든 신경, 조직, 장기들이 통합적으로 협응이 된다는 건 잘 조화롭게 반응을 잘 해주게 되면 그것이 정신적이든 감정적이든 신체적이든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 즉 협응을 잘 못하게 될 때, 즉 우리의 뇌가 모든 신경을 통해서 모든 세포 단위의 정보를 잘 통합해서 컨트롤을 본능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잘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자아의 잘못 학습 형성된 습관을 자제하며 생명의 온전함으로 되돌릴 탈학습적 방법이 인류에게 절실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문명의 갭이 커질수록 과연 인류가 더 진화할 거냐 말 거냐예요. 신체적으로는 우리 사실 지금 퇴화하고 있어요. 신체적으로는. 손가락만 요구면 이것만 쓰잖아요. 클릭. 음식도 오고 택배도 오고 하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길어지고 목은 이렇게 나오고 어깨는 굽고 미래학자들이 그 모델을 다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의학은 발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러한 병은 습관병이라서 개인이 고쳐야 되는 거지 첨단 장비로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특강을 하는 거고요. AT는 전인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현대 생활에 적합한 삶의 기술이다. 알렉산더 테크닉은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좋아하고 많이 입증해 가고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해요.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걸 추구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우리가 합당하다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사용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몸을 존중하고 마음을 다스리면 돼요. 마음이 긴장을 일으킨다라는 걸 잘 관찰해 보세요. 내 생각이 긴장을 일으키는구나. 그럼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럴 때 몸이 어떻거나 호흡이 어떻게 변하냐, 근육이 어떻게 변하나, 내 자세가 어떻게 변하나, 요걸 한번 관찰을 한 다음에 그게 좀 그라운딩 호흡을 하면서 잠깐 포즈하고 잠깐 흘러가게, 잠깐 멈춤의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평소에 잘 편하게 움직이도록 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잠깐 멈추어서 내가 어떻게 했지? 뭐 어떻게 하고 긴장하나? 보면 내가 이러고 있어요. 보니까 내가 빨리 이걸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과, 목적의식,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그곳에 가야 된다고 운전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탁 끼어들면 나의 욕망을 내가 원하는 거를 방해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깨어서 내가 어떤 디렉션을 주고 어떻게 회복하면 되는지 선택하자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목의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로 하지만 우리는 골반과 고관절 하지 이 모든 연결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주로 가리키는 거는 그라운딩, 건설적 휴식, 세미 스파인, 그리고 구부리기. 아까 구부리기 얼마나 1차적으로 중요한지 아시겠죠? 특히 물건을 들 때, 무거운 거 들 때. 그 다음에 의자, 문명의 산물로서 의자, 의자에 살아남기라는 책도 있고요. 유튜브에 제가 강의해 놓은 의자 레슨의 중요성이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기기, 우리는 사실은 기기처럼 좋은 운동이 없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기는 거, 중추 조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합니다. 기기,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하면서 척추가 움직이는 것을 아주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중심 이동하는 거, 회전하는 거, 걷기, 보행,
최종적으로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호흡과 발성, 말하기, 손과 눈의 사용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기본적인 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일상에 써야 돼요. 우리의 일상과 이렇게 분리되고 유리돼서는 안 돼요. 항상 일상 속에서 수면은 어떻게 하고 휴식은 어떻게 하는지 자기 일상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잠을 몇 시에 자고, 식사를 언제 하고, 뭐 운동은 어떻게 하고, 스트레스가 오면 어떻게 풀고, 어떤 식인지.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습관화돼서 나는 11시에 일어나는 게 내 습관이야. 난 밤 3시에 자야 돼. 그걸 억지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자각을 하고 있으라는 거죠. 운전은 어떻게 하고, 컴퓨터, 노동, 학업, 직업, 스포츠, 뭐 발표할 때 여러 긴장이 생기는 등등등의 모든 상황에 알렉산더 테크닉을 잘 적용하는 거예요. 핸드폰 정말 요즘은 중요합니다. 양치질, 식사, 글씨 쓰기, 뭐 대화, 책 읽기, 핸드폰, 물건 들기, 가사의 모든 청소부터 시작해서 설거지, 모든 노동에 해당되는 모든 거는 몸과 마음이 잘 정확하게 잘 쓰여져야 돼요. 잘 이게 안 되면은 금방 망가져요. 자동차처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사람의 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은 정신, 신체, 감정이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은 생명력, 그렇죠? 몸에 우리 기본적인 생명의 질서가 있고, 감정, 공감 능력, 더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잘 느끼고 공감하고, 그래야지 잘 배려된 인지력이 사회적으로 나오고, 여기서 훌륭한 지성과 철학과 그리고 우리의 훌륭한 앞으로의 그 지식이 더 축적된다라고 봅니다. 결국 FM 알렉산더가 추구한 것은 이런 전인 교육이고, 결국 사람됨, human becoming이죠.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좀 자존심 상하지만 아직은 아닌 거예요. 왜? 이걸 못 하거든요. 감정 조절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